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에서는 표현주의 영화들이 생겨났고, 이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필름 누아르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크나큰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네오리얼리즘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칼 막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사실주의, 즉 소셜 리얼리즘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전후 프랑스의 젊은이들의 기존에 대한 반항 정신은 프랑스 뉴웨이브, 즉 뉴벨바그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후 우리는 또 한 번의 잔혹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전이죠.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는 월남전의 혼란 속에서 히피 문화와 반전 정서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거친 저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영화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전쟁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기고, 영화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치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단순한 산업으로 시작된 영화는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면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는 프랑스의 뉴웨이브 시네마, 즉 누벨바그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독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작가주의 감독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감독의 개성과 철학이 흠뻑 묻어나는 정말 멋진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죠. 프랑스의 경우와는 달리 이런 움직임이 주류 영화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상업자본으로 독립영화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메리칸 뉴웨이브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월남전과 반전운동, 히피 문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피 운동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반문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기성의 가치에 반대하며 평화, 사랑, 개인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물질주의, 권위,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의 규범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히피들은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냉전 시기에 한가운데서 등장했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 인종적 불평등, 그리고 1950년대의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960년대에 청소년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사회 규범에 대한 불만을 강력히 표현하며 반문화를 주도하였는데요. 평화와 반전이 그 핵심이었죠. 참혹하고 명분없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가 그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히피들은 비폭력을 주장하며 미국의 군사화와 일방적인 징병에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사랑을 만들어라. Make love, not war. 이 말은 히피들의 실천 구호였죠. 히피들은 전통적인 사회를 거부했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자유로운 사랑과 영적인 탐구를 실천하였습니다. 많은 히피들이 불교, 힌두교와 같은 동양 종교를 탐구하며 명상과 요가를 실천하였고, LSD와 같은 환각제를 통해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죠. 이들은 환경주의 생활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자연으로의 회귀, 유기농 음식,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만들고자 했으며, 이런 그들의 정신은 현대의 환경주의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창의성은 히피들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었고, 예술과 음악은 그들을 뭉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당시 사이키델릭 아트와 록 음악은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9년 우드스톡 음악 축제는 히피 운동의 상징으로서 평화, 음악, 공동체를 기념하며 수십만 명이 모인 전 세계적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히피들은 사회적 계층구조, 물질주의, 특히 노동 중심의 아메리칸 드림을 거부했고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중요시했습니다. 나팔바지, 비즈, 긴 머리 등의 독창적인 외모는 히피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죠.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상업화되고 찰스 맨슨 사건과 알타몬트 자유 콘서트의 폭력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로 히피들의 이상적인 비전이 손상되면서 히피 운동은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헐리우드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스튜디오 시스템과 고전적 헐리우드 영화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험적이고 현실적이며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말 멋진 영화들이 많이 탄생했죠. 이 영화들은 프랑스 누벨바그와 같은 유럽 예술영화 운동에서 영감을 받았고 미국 영화를 궁극적으로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의 등장, 관객 취향의 변화, 그리고 48년 대형 스튜디오가 투자 제작 배급을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반독점 판결로 전통적인 헐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침 1960년대는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문화혁명 등 사회적 격변의 시기로 새로운 이야기와 신선한 관점을 요구하는 시대였죠. 여기에 프랑스 누벨바그와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과 같은 유럽 아트 영화가 미국에서도 크게 성공하면서 미국 관객들도 기존의 관습적 이야기와 스타일에서 벗어난 새로운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1967년작 아서 펜 감독의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67년 마이크 니콜스의 졸업과 같은 영화들이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며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아메리칸 뉴웨이브 시네마는 비선형적 내러티브, 모호한 결말,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 등 누벨바그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이런 이야기들이 전통적인 해피엔딩을 가진 미국의 상업영화들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소외, 반체적 감정, 도덕적 모호성과 같은 심각한 주제와 전쟁, 빈곤, 범죄, 세대 갈등 등 현대적인 문제를 그대로 다루었습니다. 누벨바그와 네오리얼리즘의 영향 아래 감독들은 영화의 현실성을 중요시하고 로케이션 촬영과 자연광을 이용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공들은 종종 반영웅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모호한 인물로 현실의 복잡성을 그대로 반영했고 이러한 캐릭터들은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 인물들로 묘사되었죠. 핸드헬드 카메라, 점프컷, 독특한 편집과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과감하게 사용되었고 록 음악과 반문화적 요소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메리칸 뉴웨이브의 주요 감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